보통 빈곤 증명하면 사회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미학적 개념입니다. 지루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2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화가로 유명한 바실리 칸딘스키의 시를 놓고 특별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칸딘스키의 시 빈곤 증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빈곤 증명, 바실리 칸딘스키. 즐거운 음향들은 오랜 침묵은 연결된 고리.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많은 구멍 속에 있던 때까지는. 너는 어디에 갔었느냐? 가늘고 긴 실이여. 오너라. 그대들로부터 떠나오너라. 연결된 고리들아, 가늘고 긴 실들아, 즐거운 음향들도 그건 안 돼. 그러나 오랜 침묵은. 잘 들어보셨습니까? 칸딘스키,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빈곤 증명이라고 하는 이 시는요, 먼저 이 시의 제목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난감하게 하는 제목, 좀 생뚱맞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빈곤 증명입니다. 보통 빈곤 증명하면 사회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미학적 개념입니다. 사회학적 개념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시를 잘 읽어보면요. 그럼 사회학적 개념으로 빈곤 증명은 어떤 맥락에서 쓰이고 있느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년 전에 송파동 새 모녀 자살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파장을 크게 불러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딘가 언론에서 내가 얼핏 이것을 본 것 같은데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송파동 새 모녀는 죽음으로서 빈곤을 증명했다. 뭐 이런 말을 갖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사회학적 빈곤 증명인데, 여기에서는 미학적인 빈곤 증명. 예를 든다면 그림이 심미적 자족체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만족해서는 안 된다. 심미적 자족체. 스스로 만족하는 것. 물론 안에 문학도 심미적 자족체가 있을 수 있고, 음악도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 그 자체를 위에 존재하는 것. 뭐 이런 것을 두고 심미적 자족체라고 하는데, 특히 순수 예술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림이 심미적 자족체에서 머물면 빈곤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대상만을 그려서는 안 된다. 그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상, 말하자면 추상적인 순수 형태를 발견하거나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쓰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미술 세계에 대한 자기 옹호 혹은 자기 증명, 이런 발언이 아니겠느냐. 빈곤 증명이요. 그래서 미술이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청각과 연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감각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고요. 색조와 음조가 상행관계를 맺어야 한다. 형태와 색깔이 결합해야 한다. 좋은 언어와 색채 언어는 더 큰 언어로서 발전시켜야 한다. 형태 속에서 바로 내적 음향이나 공감적인 뉘앙스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빈곤 증명이란 말을 쓰지 않았겠느냐. 뭐 조금 막이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바실리 칸딘스키라고 하는 화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1866년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일찍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모에게 키워졌습니다. 그때는 5살 때인가 오데사, 지금 오데사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곳,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거기에서 이모와 살았는데, 이모와 어린 칸딘스키가 독일어로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2개인 셈입니다. 러시아어와 독일어. 그리고
좀 자라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요. 그 부계가 멀리 몽골계입니다. 부계가 몽골계인데 이 러시아는 영토로 볼 때 반은 아니에요. 그저 유럽이고 반은 아시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혼혈인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라고 하는 푸시킨은 그 모계 같은데요. 하여튼 흑인이 있어요. 그래도 약간 흑인기가 남아 있어요. 약간 보면. 그런데 이 칸딘스키는 이마가 넓고 눈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대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몽골계 특성은 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동화되어서 백인화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계가 멀리는 몽골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모스크바 대학 법대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에서대학교 법대니까 뭐 가장 엘리트겠죠. 그리고 법률고시를 합격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아주 전도 유망한 법학도에 대학 교수직까지 보장이 되었던 사람인데 30 나이에 이게 웬일입니까? 1896년 30 나이에 모스크바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전시회를 했는데 그게 완전 뿅 가버렸어요. 요즘 말로. 그게 꿈에도 막 나타날 정도였어. 그래서 어느 모스크바 대학은 아니고 조금만의 이름 없는 대학의 법학 교수로 초청까지도 받았지만 거절하고 독일 민헨으로 가서 새롭게 그림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다시 더 갔다. 30 나이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11년 정도 늦게 미대를 들어가서 거기서 또 3년을 공부하고 1900년 1900년 그러니까 20세기가 시작되는 해죠. 그러니까 20세기의 화가다고 보면 되겠죠. 20세기 시작되는 1900년에 모스크바 미술가 협회 전시회에 처음 그림 한 전 출품합니다. 그러니까 화가로서 데뷔를 했다. 34살의 나이에.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1910년에 10년 후에는 미넨에서 최초의 추상적 수채화를 한국화나 동양화 같으면 수목화에 가까운 거. 우리 수채화 학창시절 때 많이 그렸던 그 그림을 수채화거든요. 근데 수채화가 왠지 모르게 아마추어 감각의 그림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학생들 공부하면서 많이 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수채화. 그러니까 물감보다는 물을 중시하는 거. 그러니까 물보다는 물감. 물감보다는 붓이나 붓질. 이렇게 단계가 조금 많이 상승해 갑니다. 수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미넨에서 최초의 추상적 수채화를 제작을 해서 우리가 칸딘스키라고 하면 추상화가로 유명하거든요. 추상화는 20세기의 산물입니다. 19세기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 모든 것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림을 그렸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다시 말해서 형태를 추상화해서 추상이란 말은 상을, 이미지를, 실상을, 구상을, 형상을 추출해버린다. 추출한다는 것은 빼버린다, 없애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형태가 남게 되는 것이죠. 본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 형태만이 남게 된다. 이것이 20세기의 추상화인데 최초의 추상화가가 몬드리안과 칸딘스키다. 몬드리안하고 칸딘스키는 어떻게 다르냐? 몬드리안은 이렇게 날카로운 선들이 많습니다. 사각선,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이 많고 칸딘스키는 둥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인 곡선이 많아요. 뭐 둥글지는 않아도 타원형이라든가 물결 형태랄까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또 색도 몬드리안은 차가운 색이 많습니다. 파란색 계통. 물론 칸딘스키도 초기에는 파란색을 아주 선호했습니다만 작가적 생애가 이렇게 깊어갈수록 주황색, 따뜻한 색을 안에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몬드리안과 칸딘스키를 비교하자면 한마디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몬드리안은 차가운 날카로움의 이미지, 모남이라 합시다. 차가운 모남의 이미지를 선호했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칸딘스키는 따뜻한 둥금의 이미지, 이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또 뒤에는 앵포르멜, 프랑스에서 비정형, 무정형. 앵은 하는 것은 아트의 불어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형, 형태가 없는, 형태가 아닌 그런 아트, 그림.
추구하는 앵포르멜이 안에 그또 완성되었다가 뒤에는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추상표현주의 잭슨 플록이 유명하죠. 이렇게 물방울 뿌린다든지 아니면 번짐 효과를 나타내는 생명파 화가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명파 화가들의 그림을 우리나라 유영국 화가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생명파 칼라 필드 페인팅. 그게 또 약간 또 번짐 효과, 뿌리는 효과보다는 번짐의 효과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한지에다가 화선지에다가 동물이 번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동양화의 개념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조금 익숙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파를 좋아합니다. 몬드레안과 생명파를 좋아하는 추상화 그림으로서는. 그리고 1920년에 그러니까 완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러시아 혁명.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 하에 칸디스키가 화가로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전위적인 그거라고 해서 이거 좀 뭐 대접할 줄 알았는데 완전 부르주아 반동으로 안에 이 취급을 당하면서 구성주의자들이란 게 있대요. 구성주의자들과 생산주의 예술 논쟁을 하게 되면서 항상 패하게 되는 거예요. 당국은 그 뭡니까? 볼셰비키. 그 당 이름을 볼셰비키라고 합니다. 볼셰비키는 이렇게 사회주의 혁명에 부합하는 생산주의 예술관을 사상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쓸 자리가 없으니까 베를린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살면서 독일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우하우스라고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에 운영을 하다가 그게 또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나치에게. 나치당에게. 그러니까 나치로부터 또 하나의 핍박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독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57점의 57점의 그 그림이 타락한 예술로 규정지으면서 낙인까지 지키면서 더 이상 거기도, 그러니까 볼셰비키로부터 버림받고 나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갈 때라고는 프랑스밖에 없다. 그 프랑스에서 마지막 11년 살면서 마지막 또 불꽃을 피우는 그런 작가적 생애가 있는데, 참만의 장소성이 많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그 미국에서 우리한테 오라 했지만 안 갔어요. 아니 뭐 이제 죽을 때 다 돼가는데 왜 또 미국 가니 하면서 마지막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3년. 시를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독일로선 이 예술론 책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요게 부록에 칸딘스키의 시, 산문시라고 되어 있지만 형태는 자유시입니다. 8편의 시가 있는데 시가 전부 다 자기 예술론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내가 딱 읽어보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에세이하고 시를 함께 읽어야 되지, 시만 읽어가지고 도저히 이거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좀 독서 경험이 많다 보니까 대충 읽고 이렇게 끼워 맞춰 본 겁니다. 역시 이것도 자기의 미술론과 관계되는 시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조형 언어라고 하는 것은 미술에서 색하고 형태거든요. 색 형태, 이 조형 언어를 뭐랄까요, 이렇게 음향과 음악적인 것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음조와 색조를 어떻게 이렇게 상관관계를 맺느냐 하는 내용들이 보통 거의 8편의 시에 대체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감각, 공감각적인 것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즐거운 음향들은 오랜 침묵은 하고 이렇게 맞춤표가 찍어 있네요. 즐거운 음향 하는 것은 요 책에 보면요, 칸딘스키가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형태가 추상적이든 기하학적이든 내적 음향을 갖는다. 우리는 형태나 색깔이나 뭐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음향, 소리가 들리지 않죠. 자기는 그렇게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태와 서로 다른 형태와 결합할 때는 공감적 뉘앙스를 획득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란색 삼각형을 보면 날카로운 형태와 날카로운 색깔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각형은 이렇게 날카로운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 원형이 아니니까. 그 노란색을 날카로운 색이라고 보네요. 파란색 원형을 보면 짙은 색이 둥근 형태에서 잘 개성을 드러낸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음향이고, 색조가 밝으면 밝을수록 즐겁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색조가 밝아지는 것만으로 이게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시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계속 읽어 갑시다. 즐거움 음향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이게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오랜 침묵은 충분 조건입니다. 밝아질수록 극단적으로 밝아지면 백지 상태가 되죠. 이게 바로 오랜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색조의 침묵, 하얀색이나 검정색이 바로 침묵의 색깔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연결된 고리. 자, 연결된 고리. 연결고리죠. 보통 연결된 고리,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면 인간과 자연의 순환관계 이런 걸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아마 공감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연결고리. 시각과 청각의 연결고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많은 구멍 속에 있던 때까지는 너는 어디에 갔었느냐? 가늘고 긴 실이여. 많은 구멍은 점입니다. 이 사람 또 이런 책도 냈어요. 이 책인지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선면. 많은 구멍은 점이고 실은 선입니다. 점에서 발전한 것이 선이요, 선에서 발전한 것이 면이다. 이 점선면이라고 하는 책인지 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유명한 칸디스키의 또 예술론입니다. 요게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못지않은 이것도 아마 번역에서도 있는, 저는 안 읽어봤지만 어떻게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멍은 점들을 말하는 것이고 긴 실은 선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선이 또 형태를 이루면 면이 되는 겁니다. 가늘고 긴 실이여 오너라. 그대로부터 떠나오너라. 이때 그대로 한 것은 점들로부터 떠나오라. 많은 구멍으로부터 빠져나와라. 라는 것 같습니다. 연결된 고리더라. 가늘고 긴 실더라. 즐거운 음향들도 하면서 이렇게 물음표가 붙여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연이 바뀌면서 또 바로 한 번 더 반복돼요. 즐거운 음향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약간 고개를 갸웃하는 거예요. 즐거운 음향만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충분치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건 안 돼. 그러나 오랜 침묵은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음향이 필요 조건이라면 오랜 침묵은 충분 조건이다. 이 사람은 처음에 청기사 푸른색을 푸른색 기사라는 뜻인데 청기사파도 있고 그래요. 미술에서 러시아 시대 때는 푸른색이 많습니다. 이 쭉 보면 푸른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온화한 색깔, 따뜻한 색깔이 많은데요. 이 대표적인 오늘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아마 조그만에 어디서 익숙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앞에 거는 평온한 팽창, 거의 유동적인 곡선 원형이 많지 않습니까? 뒤에는 약간 좀 모나무의 이미지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원형들, 곡선들 이런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푸른색이 검정색으로 침잠하면 슬픔의 배음을 넣는다. 이런 또 글이 있어요. 요 안에 푸른색이 검정색으로 침잠한 거 무겁게 가라앉으면 슬픔의 배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2배 되는 거, 2배의 소리, 그 큰 소리가 음향이 2배나 된다. 배음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어두울수록 슬퍼진다 하는 겁니다. 밝을수록 명랑하고 경쾌해진다. 색이 밝으면 밝아질수록 음향은 상실하면서 소리가 작아지면서 끝내 마침내는 침묵의 정지 상태에 머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초기에는 파랑색을 좋아했다고 했는데 이 파랑을 그 스스로 이렇게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에서는 무한을 향한 의지의 색, 순수와 초자연을 가리키는 색, 부활을 의미하는 색,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참 파란색을 좋아했지만 뒤에는 온화한 색, 조금 따뜻한 색, 주황색 계통으로 이렇게 넘어갔음을 알 수 있겠고요. 이 시는 순수한 조형 예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가 누구와 칸디스키가 그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시 한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시에 있어서 색채 언어와 조형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융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렴풋하지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빈곤 증명 바실리 칸딘스키
즐거운 음향들은 오랜 침묵은 연결된 고리.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많은 구멍 속에 있던 때까지는 너는 어디에 갔었느냐? 가늘고 긴 시리여 오너라. 그대들로부터 떠나 오너라. 연결된 고리들아, 가늘고 긴 실들아, 즐거운 음향들도 그건 안 돼. 그러나 오랜 침묵은